수연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라는 소식 아까 일부 끄트머리에 속보로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반대매매였습니다. 객관식 2번 반대매매. 빚내서 신용융자내서 투자를 조금 더 크게 이른바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들은 강제로 그 주식을 팔게 되죠. 그래서 보통 빌려줄 때는 담보 비율을 한 160% 넉넉히 잡아놓고 빌려주고요. 한 140 혹은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130% 이하로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마진콜이라고 해서 담보를 더 채워놓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팔 겁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담보를 못 채워넣으면 그대로 시장가로 개장 초부터 하한가로 주문을 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런데 투자한 사람은 본인의 원금부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만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걸 신용융자,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거라고 하죠. 해서 정답은 반대매매인데 이거를 이제 2356님 정답 2번 반대매매입니다. 저는 당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141님이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90년대에 수작업으로요. 수작업으로 하던 시절에도 반대매매가 있었겠네요. 하기사요. 김대헌님은 주식으로 2번 날리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공부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은성님,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렇게 응모로 해도 불러주질 않네요. 이은성님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6118님은 요즘에 주식을 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같은 관심사가 있어서 매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드님하고 같이 주식 공부하는 거 요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을 많이 알리시라고 하거든요. 몰래 하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안 좋은 방식을 찾게 되고요. 가족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하면은 더 건전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투자 공부를 함께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6344님 반대매매 정답. 과욕은 폐가 망신을 부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정답 많이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커피 쿠폰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까 한 1.5% 가까이 코스피가 밀렸었는데 어제도 그렇고요. 개장 초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빠르게 이거 전문 용어인데 말아 올린다고. 그만큼 대기 자금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코스피는 현재 0.3%까지 낙폭을 축소해서 3,872까지 약보합 상황까지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고요. 코스닥은 0.3% 내린 876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개장 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이상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낙폭을 1.2%로 좁혔고요. 하이닉스는 먼저 강세로 먼저 돌아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오늘 3% 가까이 강세, 한화오션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1.6% 오르면서 아마 조선주는 또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가는 흐름들이 또 많은 주식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5.3% 강세고요. 이번 주에 그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그 방산 전시회를 통해서도 또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나 봅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봐야죠. 원달러 환율은 1,432원, 1,430원대 초반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뉴스 들어온 바에 따르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을 가능성이 그리 또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 또 외환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모습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이제는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 돈에 대한 모든 사연을 받고 있고요. 사연 보내주실 때요. 재정 상황을 가급적 꼼꼼히 적어주실수록 채택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품도 많이 드리죠. 와이즈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습기까지 3종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연락처를, 그러니까 비공개 글로해서, 이거 개인정보니까 비공개 글로해서 연락처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작가분들이 조금 더 여쭤볼 부분을 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이요. 네. 조금 이제 독특합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네. 지금 63, 63세인데 2명의 자녀는 결혼해서 분가를 나갔고 그런데 아내분과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케이스일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200만 원으로 부부가 생활하고 있다. 근데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은 200만 원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실제로는. 보험료 20만 원, 그다음에 또 20만 원은 자녀에게 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축을 또 20만 원 그 적은 돈에서도 또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주로 병원이라든지 약값 같은 걸로 또 20만 원 쓰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두 부부가 한 120, 30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지출 때문에. 그렇죠. 필수적인 지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한 달 200만 원 중에서 국민연금이 120만 원. 그리고 남편분이 경비 일을 해서 한 달에 8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네네. 그러니까 이 경비 일을 하신다는 게 80만 원이라고 하면 네. 이게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느끼는 게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의 크기도 중요하죠. 물론 뭐 생활비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크기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사연자님이 노후가 약간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소득이니까 불안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국민연금, 하나는 지금 경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딱 두 개만 의존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파이프라인을 5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5개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균형감 있게 생각하는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 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우리가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분처럼 소일거리로 세컨 잡이라고 하죠. 뭐 풀타임 잡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을 통해서 주택연금 또는 내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약간 시골에 가서 거주하고 도심에 있는 집을 임대를 줘서 나오는 임대소득.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면 소득이 물론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곳에서 나와야 우리가 노후가 안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고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 같은 건데 수도꼭지죠. 수도꼭지. 돈 나올 수도꼭지를 여러 개 준비를 해놔야 여러 개 한다. 준비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3층 연금 그리고 일자리 주택연금도 그 안에 연금 안에 또 포함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뭐 금융소득 뭐 배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맞아요. 테고 임대소득도 그러고 하고요. 김경필 멘토님도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많이 지금 파고는 있는데 네. 뭐 이게 잘 안 나오나요? 뭐 강의도 하고 예. 책도 그다음에 쓰시고 책도 유튜브도 하시고 하고 뭐 유튜브도 방송도 하고 하시고. 방송도 하고 뭐 그러고 보니까 뭐 파이프라인이 한 4개 정도 되네요.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자랑 이야기 얘기를 했는데 네, 자랑 좀 하십시오. 이게 자랑을 해도 되는지 은근한 모르겠는데 자랑. 이게 사실 우리 성공 예감이 굉장히 그 시청자분 그 청취자분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게 제가 어제 네.
엊그제는 부산을 갔고 어제는 창원을 가서 강연을 했거든요. 예. 강연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인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진 찍자고 하고. 뭐 유튜브 잘 봤어요, 뭐 방송 잘 봤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는 유독 부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 오늘 듣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성공예감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역시 우리 성공예감이 KBS 일라디오 중에 이제 청취율 1위라고 하는데 역시. 예. 이런 거 반복 재생 안 되나요? 이런 거는 좀 DJ 리믹스처럼 반복 그죠, 재생 그죠. 계속 5초 전으로 돌려서 이런 자랑을 좀 하려고 제가. 저희가 일부에서 그 자랑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개론 시간에 다뤘다 보니까 그죠. 또 이거 배운 거 막 금방 써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미리 이제 자랑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하면은 조금 반감이 덜하다 그런 거죠. 진짜 배운 거 잘 써먹으시네요. 1772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라 너무 좋습니다라고 방금 보내주셨네요. 네. 자, 그래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맞춰놓으면 좋은데 근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미 60대세요. 그리고 원래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셨고 지금 일을 남편분만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내분도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연세가 좀 있으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같은 60대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파이프라인을 5개를 만들어라, 4개, 5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네. 생활비를 더 벌어라, 현금 흐름을 더 늘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정부가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부처에서 뭐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신중년의 커리어 설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 예. 이 여기서 말하는 신중년이라는 게 여러분 몇 살을 얘기하냐면 60부터 6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와, 40, 50대가 아니라. 네, 40, 50대가 아니고 오. 물론 뭐 55세 이후도 신중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시 굿잡 5060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굿잡 5060이 뭐냐? 서울시 그 50 플러스 재단이라고 있는데 50 플러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55세부터 65세 사이의 신중년인데 내가 1차 은퇴를 하고 난 정말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 그쵸.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자리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뽑고 다시 꼽아놓고 하는 일. 예.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공공 그 지역 같은 데 가서 공공시설 같은 데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실 그 공공 일자리 근데 이제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런 곳들에 이제 배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거 뭐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말이야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그런 걸 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근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갖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특히 이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신중년을 위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의 지자체에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자님도 제가 뭐 아내분은 지금 일을 안 하니까 좀 일을 해서 좀 돈을 버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사회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뭐 의학 관련 정보 전달해 드릴 그죠. 때 두뇌 활동도 할 수 있고 신체 그럼요.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이제 만남을 통해서도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노후에도 일을 하시는 게 건강에도 분명히 맞습니다. 좋다라는 거. 우리가 있죠. 노후의 3대 리스크가 뭐라고 하죠?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큰 돈에 대한 뭐 어떻게 욕심보다는 건강을 맞아요. 챙기기 위해서라도 네. 공공 일자리 한번 네네. 또 이제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뭐 일하면 뭐 깎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들이 좀 그렇죠. 이제 있잖아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최근에 또 뉴스를 들어서 아셨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30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월 소득이 생기면은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연금을 그렇게 열심히 몇십 년간 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요거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509만 원 미만이면은 감액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넓어진 거예요. 네,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200만 원이잖아요. 네. 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이
또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이분이 왜 불안하냐? 200만 원이라는 적은 소득이라서 불안한 것도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2개밖에 없어서 불안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좀 하시기를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자분께서 월 200만 원인데 그중에 120만 원이 국민연금이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기초연금도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안에 기초연금 아마 받으실 수 있죠. 포함을 해서 적어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부터 나오니까 지금 포함이 안 되죠. 63세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들어는 봤는데 그거 뭐 굉장히 어려운 분들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65세가 넘어가는 노인, 네.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가 조금 요즘은 좀 그쵸.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위 70%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 극빈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명 중에 2명 이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득의 기준이 얼마냐 하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28만 원.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364만 원 이하면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은 기초연금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은 3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2개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소비를 좀 따져보면 사실 이제 수입이 200만 원이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시는 편도 분명히 아니거든요. 맞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나 식비인데 한 달 식비를 한 80만 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자녀나 손주들이 오면 막 음식을 많이 사주시나 봐요. 그래서 많이도 좀 아니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서 들어가는 거네. 만약 그 손주들한테 나가는 돈 빼면은 본인 두 분이 식생활비로 80만 원도 안 쓰시는. 요즘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고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트를 가시지 않는 것 같아. 재래시장을 가서. 정말 알뜰살뜰. 그죠? 근데 그러다가 손주들 오면 좀 비싼 것도 사주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식비를 이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은 노후 소득에 절약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분들에게 절약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론 절약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절약을 여기서 더 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드리기에는 그건 무리가 있다. 그쪽으로는 뭐 안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그쪽을 더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파이프라인을 좀 늘리는 데 더 신경을 쓰시고 2인 가구가 지금 최저 생계비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220만 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220만 원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니 거기다가 절약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녀에게 20만 원씩을 지원한다라고 써주셨거든요. 네, 지출 중에서. 이 부분이 제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0만 원에 경비일 하시면서 120만 원 국민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이 60대 부부가 결혼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미혼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고 결혼해 갖고 다 독립한 자녀한테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근데 이게 그냥 자녀 지원 20만 원 이렇게만 써주셔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용돈 주듯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손주들 왔을 때 뭐 사주거나 그렇죠.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거를 이렇게 쓰신 건지는 모르라서 작가분이 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안 적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글 올려주실 때 이거 개인정보니까 비공개 글로 작성을 해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또 왜냐면 좋은 솔루션을 왜냐하면 또 조금 더 받아야 이렇게 되니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냥 용돈으로 안 받겠다는 거를 내가 정말 주는 게 기쁨이다. 그래서 주는 거라면은 뭐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신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 어렵게 사는데 내가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줘야지라고 억지로 주시는 거라면 오히려 그거는 자녀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초연금마저도 자녀에게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가가 이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제발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만큼은 본인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참. 그 뒤집어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자녀한테 용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 근데 또 자녀분들의 그 가정 상황이 또 어떤지 그렇죠. 모르니까. 가정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63세 오늘 사연자님이 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마처 세대 아닙니까? 마처 세대.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녀에게 버림받는 처음 세대. 심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현실이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버림받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받지 못하죠. 또 이제 손주들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0원짜리 하나 막 쥐어주고 싶고 근데 예전처럼 1,000원짜리 하나 줄 수는 없고 맞아요. 뭐 밥 한번 사줘도 뭐 자식들 이렇게 손주들 데리고 오면은 최소한 뭐 6명은 같이 또 막 식사를 하게 되니까 비용은 또 많이 나가고 맞아요. 아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진짜 알뜰살뜰 살림을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20만 원씩을 저축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물론 노후가 이제 길어지니까 60대는 청춘이다. 이제 70, 80, 어쩌면 90, 100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후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내가 적은 소득에서라도 10% 정도 저축하겠다. 너무 좋은 거죠. 전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파이프라인을 아까 다양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 집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2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요걸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여러분 그 주택연금을 최근엔 좀 인기가 없습니다.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주택연금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65세부터 이 주택연금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61만 원 정도를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어요. 오, 지금 2억 5천짜리 그죠. 2억 5천짜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비가 앞으로 줄진 않을 거예요. 왜 줄질 않냐면은 물가 상승률 감안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올 때마다 용돈을 더 줘야 됩니다. 아, 손주들. 더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워낙 지금 절약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줄이긴 어렵거든요. 오히려 나중엔 조금 더 이제 식사 같은 것도 더 좋은 걸 또 드셔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봤을 때 파이프라인이 지금 2개인데 3개, 4개, 5개로 늘린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주택연금이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유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주택연금 하기가 너무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주택연금은 여러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실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 금융공사에서 생활비를 빌려서 쓰고 그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사망할 때 그 집값의 평가 금액과 비교해서 더 높으면은 이제 뭐 더 이상 낼 건 없지만 만약에 남는 주택 평가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죠. 자녀에게 상속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택연금을 계약을 할 때는 막 집값이 너무 오르면은 지금 조건에서 좀 불리하게 계약이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평가 금액은 나중에는 집이 오르면 그만큼 자녀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현금화해서 주택을 유동화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억 5천 정도 하는 시세 집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거를 유동화하는 방법. 맞아요. 그러면은 월 61만 원이요? 61만 원. 오, 지금 상당하네요. 200만 원 정도 소득에서 61만 원이라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경비 일이라는 거는 아주 연속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파이프라인 2개 중에 하나는 또 언젠가는 수도꼭지가 잠길 수도 있는 수도꼭지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자꾸 파이프라인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 항상 주택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당장 당신들의 연금보다 그래도 이거 하나 내가 자녀들한테 그렇죠.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된 노후에 3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지금 쓰고 있는 돈을 그대로 쓰고 내 자산은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가지가 안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주지가 안 변했으면 좋겠다. 소비가 안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산도 안 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좀 전에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에게 집 하나는 좀 물려주고 싶다.
그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이 주택연금 하면은 왠지 제가 느낌이 내가 내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마치 그 주택의 그 벽돌 한 장씩 빼서 생활하는 느낌? 네, 곶감 하나씩 빼서 먹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그 소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다양화. 중에 하나라는 거. 자, 건강하게 경비를 계속 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택연금을 하신다면 이제 파이프라인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502님이 저희 장인 장모님 얘기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보내셨고 아마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183님 아까 그 노후 일자리 00일자리 이야기할 때 글 올려주셨는데요. 65세까지 민원부서에서 일했던 경력으로 시니어 클럽 도움으로 공공기관에서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 3시간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아시는 분도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3시간만 하고 오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수영을 하러 간다. 좋습니다. 이런 또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대다 보니까 건강 관련 비용이 더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당연히 또 하시는데요. 네네. 건강 관련 비용으로 이미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검진이나 뭐 약값 등 지금 월간 보험료를 20만 원 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존의 보험만으로 괜찮을까? 이 부분도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비죠. 의료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 충격을 줄까봐 가입하는 종신보험이 아닌 사망보험이 아닌 내가 의료비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입원을 하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보면 실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1950년대생들 그러니까 1950년대 초반생들 그러니까 70대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손을 가입한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실손 보험 그러니까 그 전에 1940년대생들은 실손 가입이 아예 뭐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195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실손을 가입한 분들이 꽤 있는데 만나보면 실손 보험료가 이게 한 달에 그냥 소멸형으로 없어지는 실손 보험인데 다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은 실손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하면 뭐 10,000원, 2만 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네. 이 70대이거나 60대 중반만 넘어가도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매년 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나이는 거의 60대, 70대 가까웠는데 나 병원 잘 안 가 이런 분들은 이걸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실손을 한 달에 10몇만 원씩 나가니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실손을 그때 어찌어찌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10몇만 원은 나가지만 네. 워낙 병원을 많이 가니까 나는 이거 가입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분이 실손이 있다면 실손을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보험료 20만 원 내신다는 게 어떤 보험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실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암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나오는 정액형 보험은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 활동을 지금 뭐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소득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시기가 아닐 때는 오히려 실손보험이 더 우선순위로 앞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비가 한꺼번에 많이 안 나가더라도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실손보험료 너무 비싸갖고 지금 이거 해약해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데 지금 당장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느 순간에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그러니까 의료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1인당 평생 7천만 원, 8천만 원 쓴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그 7천만 원, 8천만 원이 50년, 60년, 70년에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거의 8, 90%가 70, 80대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안하신다면은 실손보험만큼은 어찌됐건 지금 가입을 하셨다면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명숙님도 저도 소멸성 실손이 월 13만 2천 원 나가는데 5년 후에 갱신되면 또 얼마나 오를지 겁납니다. 겁이 나죠. 1세대, 2세대 실손 갖고 겁이 계신 분들은 나죠. 이게 또 꽁충꽁충 뛰니까요. 근데 또 본인의
노후, 나이 들어가는 것도 또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3층 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1층 연금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음. 그러면 그 퇴직연금은 어디 갔느냐? 아마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위로금도 받으셨다고는 합니다만 이분들의 그 은행 예금이 지금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라고 보내주신 은행 거 예금에 보면 2천만 원 있고 주식에 또 500만 원 있으시대요. 그래서 네. 집 말고도 2억 5천 아파트 말고도 지금 2,500 정도의 현금성 현금성 자산이 자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랜 생활 직장 생활 한 것 치고는 퇴직연금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그렇죠. 그럼 평소에 이 퇴직금을 관리를 좀 잘 해야 하는 건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일단 일시금으로 찾아서 써버리신 셈이니까 해당될 수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라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미리 포트폴리오를 정해가지고 운용을 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퇴직연금 맨날 들어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DC형과 D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형은 우리가 보통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고 DB형이 확정 급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 말을 들어도 좀 헷갈리고 어렵긴 하죠. 확정 급여형은 말 그대로 급여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득으로 얼마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 나중에 받아야 될 퇴직금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확정돼 버리는 한마디로 변동하지 않는 퇴직금을 받는 게 DB형이다. 확정급여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예를 들면 위험자산,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데 운용을 해서 퇴직금이 변하는 형태입니다. 네. 최근 가치 자산 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DC형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내가 근무한 기간이 많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퇴직이. 네. 그렇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DB형으로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 재직 기간이 좀 길고 내가 아직 퇴직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DC형으로 그 대신 이제 뭐 요건 좀 신경을 좀 쓰시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니까요. 투자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을 감안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DB형이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수익률이 너무 낮고 DC형은 좀 리스크를 떠안는 좀 투자 방식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리스크가 높으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것도 어차피 퇴직연금은 계속해서 부어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시간이 길다면 DC형. 이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환갑을 넘으셨고 근데 노후는 길지 않습니까? 예. 종신보험이 5천만 원 있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거 저희가 일부에서도 뉴스를 맞아요.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사망해야 나오는 보험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당장 연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또 연금으로 돌릴까 고민 중이시라 하더라고요. 자, 파이프라인이 이제 지금 몇 개가 됐냐면 3개가 됐죠. 네. 주택연금까지 만약 이분이 결정을 하신다면 하신다면 자, 그다음에 아까 2,5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그 예금의 2,000에 그다음에 주식 500만 주식의 원? 500.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충분히 현금 흐름에 그 우리가 수도꼭지를 딱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 아주 콸콸콸콸 그냥 정말 그 수압이 좋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2,50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지금과 같은 투자의 시대에서는 2,500은 지금 2,000만 원이 안전자산인 예금에 들어있고 500만 원이 주식에 들어있다면은 4대 1 정도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2,5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이 2,500만 원으로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굉장히 대단한 파이프라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경비를 하시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그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공격적으로 좀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4대 1 정도 안전자산 4와 위험자산 1 정도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반대로 뭐 예금은 한 500, 1000만 하시고 네. 한 1,500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를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너무 좀 고점에 있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뭐 바로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겠지만은 뭐 혹시 이제 앞으로 뭐 약간의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회를 봐서 투자를 하신다든지 해서 2,500도 지금 아직까지는 파이프라인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운용을 해서 나중에 뭐 배당주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네 번째의 파이프라인으로 좀 키워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또 하나 마지막 다섯 번째 파이프라인이 바로 이 사망보험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종신보험 5천만 원. 이분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이 뭐 언젠가 유고 상황이 됐을 때 가족에게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러니까 1부 때도 이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몇 개 보험사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유동화 제도 요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방안이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100%는 아니지만 유동화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미리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리 받으면 사망보험금은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아마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참 요것이 이분한테는 또 굉장히 작은 파이프라인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택연금에 이어서 종신보험 연금 전환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4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500만 원은 조금 더 예금과 투자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뭔가 여기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정도의 자산까지 키우신다 그러면 5개가 되겠죠. 예금 2천만 원, 주식 500만 원 갖고 계시는데 주택담보대출 예전에 받았던 거 지금 아파트는 시세 2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으신데 1,000만 원 남아 있다고 하시네요. 빚이 1,000만 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안 써주셨습니다만 주담대라고 하면 뭐 지금 한 4%대 초중반 되겠죠. 근데 예금이 2천만 원이고 예금에는 사실은 이자가 거의 안 붙을 거란 말이에요. 한 2% 채 안 붙으니까. 근데 그 1,000만 원 이 빚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이거 뭐 예금 있는 걸로 우선은 2천만 원을 갚는 게 약간의 그 이자율 차이에서 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어딘가 내가 굉장히 빠르게 좀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생겼을 때 좀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사실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뭐 1, 2% 수준밖에 안 될 거고 그것을 금액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산기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 뭐 예금 2,000만 원 넣으시는 것보다 1,000만 원 그냥 남아 있는 주담대 대출 갚으세요. 그 집에서 뭐 그 집을 팔 것도 아니고 좀 계속 사실 거라면 그게 맞긴 하죠. 그러나 막 급하게 막 무조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무조건 갚으래 그런다고 뭐 갚으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아니니까.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예금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마치 조금 이제 버퍼처럼 있어야 맞아요. 또 마음이 또 안심이 되기도 어느 하니까요. 정도는 또 움직일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있어야 또 마음이 놓이니까. 그리고 일단은 시세 2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라는 건 나중에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담보대출로 긴급 뭐 생계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래도 담보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또 마음의 안정은 있으실 맞습니다. 겁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주식 계좌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63세시고 은퇴 이후다 보니까 겁이 나서 거래는 안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냥 예탁금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주식시장을 한번 또 주식을 사다 보면 또 굉장히 또 시간과 에너지가 사실 쓰이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분한테는 막 굳이 지금 막 본격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서 매매를 하셔라라고 권하기보다는 뭐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혹시 이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또 한 번 조정이 또 올 수도 있는 주식시장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셔라.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또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은 막상 못 사요. 막상 또 더 떨어질 것 같아 갖고 무서워서 못 사시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게 아주 평범한 인간의 심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2639님이 조금만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20년째 하고 있는데 용돈벌이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분의 지식과 경험의 정도를 알아야 하는 거라. 근데 그냥 무서워서 겁나서 거래 안 합니다라고 하신 거 보면은 좀 호흡이 길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의 자산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섣불리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질 않고요. 왜 그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이 이번 주에 그 별책부로 네. 나오신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돈을 평범한 사람의 돈을 부자의 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부자들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인 다양성도 있고 그래서 나의 자산도 마치 부자의 돈처럼 맞아요. 여유 있게 투자하는 방식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님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2,500만 원이라는 게 막 굉장히 갑자기 막 어디다 써야 될 돈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식시장을 계속 들여다보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적립식으로 3년 정도 해야지라고 하는 본인과의 약속. 적립식으로 3년은 무조건 해야지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3년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시장에서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무서워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 난 적립식으로 하고 있지. 그리고 난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3년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위험도 어느 정도는 해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60대에게 적립식 투자를 이야기하면 무슨 노후에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 80세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 20년 가까이는 맞아요. 시간이 더 있으신 거라 예전이랑 또 확실히 많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차 퇴직을 하고 나면 전 국민이 다 하나의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의 직업은 바로 개인 투자자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083님이 오전에 방송했던 그 사망보험금 유동화 그 종신보험을 이제 연금으로 받는 거 문자가 왔네요. 역시 알찬 방송 최고입니다. 근데 그 문자가 금융사에서 보낸 게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앱을 설치하셔라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URL 먼저 터치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도 그 문자가 온 곳으로 전화할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금융사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 집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동이 적절치 않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GDP였는데요. 2456님, GDP와 GNI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네. 0853님, GDP와 GNP도 헷갈려요 하셨습니다. 요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던 건데 항상 네.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GDP 국내 총생산은 그로스 도메스틱 그 T의 네. 도메스틱이 지역 영토를 뜻하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정해진 기간, 보통 네. 이제 1년 혹은 분기 단위로도 하는데 그 생산된 시장 가치 합계를 말하죠. 여기서 생산은 서비스 업종도 이제 포함이 되는 네. 거고요. 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생산한 것도 GDP에 포함이 되고 그런데 반대로 한국인이 혹은 한국 기업이 외국 나가서 생산한 네.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네. 개념이 GDP이고요. GNI는 국민 총소득입니다.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데 네. 우리 국민이
해외 나가서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 GDP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 GNI에는 포함이 된다. 그 네. 인컴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GNP라고 해서 국민 총생산 이거를 네.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GNI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거 포함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거 제외하는데 사실 그거를 GNP로 하기에는 이제 각 나라에 다국적 기업도 그렇고 네.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NP의 개념보다는 네. GDP를 더 많이 쓰고 소득 개념으로 볼 때는 차라리 GNI를 쓰자. 네. 이렇게 해서 한 90년대부터는 좀 바뀌어 왔을 겁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8813님. 국내에 있던 공장이 해외로 계속 이전하면 GDP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GDP의 도메스틱 그게 영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땅에 지어야 할 공장을 해외로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GDP가 늘지 않고 그 해외의 GDP가 늘어나겠죠. 또 뿐만 네. 아니라 협력사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네.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게 이제 줄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장이 계속 그 해외로 나간다는 건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아픈 측면이기도 하죠. 사실상 근데 GNI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에 나간 또 인력들이 또 벌어들이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다만 GDP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홍석원 님이요.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신용등급 떨어지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거 참 자주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냥 신용카드 해지했다라고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네. 포인트가 있는데 나의 주력 신용카드였다. 많이 쓰고 많이 갚고 이른바 신용공여 쓸 수 있는 한도도 여유 있는 신용카드였는데 그걸 없앤다. 그러면 나에게 금융사가 부여했던 그 신용의 한도가 네. 갑자기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용의 한도가 줄어들었네라고 하면서 신용 점수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 잘 안 쓰던 카드, 거의 휴면 상태에 있던 거, 한도도 작았던 카드는 없앤다고 해서 나의 점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네. 신용카드도 좀 가려서 전략적으로 없애는 것도 사실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증시는 코스피는 0.2%까지 낙폭을 많이 또 줄였네요. 약보합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435원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또 알찬 정보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